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해 한국 시스템을 배제한 태국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온 시스템 컨설턴트 헤일리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주민등록부터 의료, 교육까지 모든 행정이 혼란에 빠진 태국에서 드디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 더 이상 우리의 시스템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태국 사회에 던진 충격의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미국 보스턴 출신 시스템 컨설턴트 헤일리 조던입니다. 37살의 국제공공행정연합의 초청으로 태국 정부 디지털 행정 혁신 특별팀에 파견되었죠. 방콕에 도착한 첫날,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선글라스를 꺼내 써야 했어요. 총리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리 받은 자료를 훑어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행정 개편안에 한국산 시스템이 전부 배제되어 있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죠. 한국은 전자정부 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이었는데 말이에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냉방이 지나치게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닌지 태국 관계자들도 대부분 가디건이나 재킷을 걸치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고 태국 고위 관계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더는 한국처럼 느리고 복잡한 시스템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택했습니다. 순간 이마에 주름이 잡히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느리다고? 제가 경험한 한국의 전자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효율이란 어디에서 검증된 겁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태국 고위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말이 필요 없는 큰 형님들이니까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기술적 판단을 압도한 거죠. 창밖으로 바라본 방콕의 고층 빌딩들이 순간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한국 정부의 전자문서 시스템 자문을 맡았을 때였죠. 모든 부서가 10초 만에 연결되고 세금 환급부터 출산 신고까지 앱 하나로 끝나는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없애겠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더군요.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과의 협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통합행정 플랫폼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문제를 느꼈어요. 회의실에 앉아 새 시스템의 설계도를 보는데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멋진 인터페이스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함이 보였거든요. 속도만 강조하고 있네요. 정합성과 보안성은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가요? 제가 질문하자 담당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다른 문제는 운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죠. 그 말에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행정 시스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사용해도 소용없죠. 하지만 제 의견은 그저 외부 전문가의 지나친 우려로 치부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한 달 후 새 시스템이 공식 런칭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열었고 많은 언론이 디지털 혁신이라며 찬사를 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시스템 도입 2주 만에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이 주민등록 앱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이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버그로 치부됐지만 비슷한 신고가 급증했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로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금 조회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고
병원 예약 시스템에서는 중복 처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 노인분이 같은 시간에 3개의 다른 진료과에 예약이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죠. 행정부 건물 복도에서 한 공무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5년 썼는데 한 번도 다운된 적 없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단순히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점점 늘어나는 오류 리포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박동 모니터에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의사 같은 기분이었죠. 시스템 백엔드를 점검하기 위해 밤새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카페인이 가득한 커피 3잔을 비우고 나서야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간 연결키가 서로 맞지 않아요. 행정부처끼리 서로 다른 시간대를 기준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행정 전체의 신뢰 붕괴를 의미했죠. 마치 각각의 시계가 제멋대로 시간을 가리키는 상황과 같았어요. 한 부서에서는 오전 10시, 다른 부서에서는 오후 2시로 기록되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태국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실제 사례를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안 돼요. 제 말에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산 문제를 걱정했고 또 다른 이는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차오프라야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이 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대학 입시 시스템에 중복 지원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2개의 다른 대학에 동시에 합격 처리되었다고 해요. 그 학생의 부모님이 교육부에 항해 방문하여 소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죠. 교육부 로비에서 만난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미래가 걸린 일인데 어느 대학이 진짜 합격인지 아무도 확인해주지 못해요. 2 학교 모두 제가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으니까요. 로비의 다른 쪽에서는 노인 한 분이 의료보험 문제로 항의하고 계셨어요. 고령자 의료보험이 해지된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급한 수술이 거부됐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고 뉴스에서는 연일 시스템 오류에 관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자 사람들은 다시 종이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중심가 정부청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시민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예전 시스템은 왜 바꾼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적 판단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었으니까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던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계약이 종료되었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도 완료됐습니다. 돌아가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다른 담당자가 대답했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방콕의 풍경이 갑자기 회색빛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비는 그쳤지만
길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웅덩이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무력감이 느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식료품점에 들렀어요.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점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현금만 받을 수 있어요. 그제서야 문제가 행정 시스템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제 호텔 창문을 통해 방콕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경비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조던 씨, 어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러 갔다가 4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예전에는 30분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가 뒤섞여 큰 혼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의사들은 종이 차트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수기로 환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돌아간 모습이었죠. 병원장을 만났을 때 그는 지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환자 정보가 뒤섞여 있어요. 누가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누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였으니까요. 응급실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의료진은 혼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병원 시스템실로 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예상대로였어요. 병원 데이터베이스가 중앙행정 시스템과 연동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응급조치로 일단 시스템을 분리하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한 끝에 간신히 병원 시스템을 안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언제든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뉴스에서는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부 은행 계좌에서 잔액이 잘못 표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다 새 시스템 때문이라던데 맞나요?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물이 제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태국의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언가 빠르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총리실은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총리의 비서실장이 저를 긴급히 불러 상황 보고를 요청했어요. 고급스러운 응접실에 앉아있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조던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제 답변은 단호했어요.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서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쪽에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담당자는 표정 하나 변화 없이 우리의 상황을 들었죠. 태국 측이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시스템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화상 화면이 꺼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순간 저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방콕 시내에서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진 해시태그. 한국으로 해시태그 시간을 돌려줘 같은 문구를 외치며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상사였습니다. 헤일리,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너무 깊이 관여하진 마. 우리는 자문 역할일 뿐이야.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모습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고 국가의 신뢰성과 관련된 심각한 위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코드와 하드웨어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바탕이라는 것을요. 한국 시스템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 안에 담긴 철학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위대의 함성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했고 학교들은 휴교를 선언했어요. 정부 청사 앞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이 고스란히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과했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저는 태국 디지털경제부 장관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어요. 그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던 씨, 솔직히 말해봐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행정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금 징수부터 공공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다시 연락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고 태국의 상황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방콕 시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카페 TV에서는 시스템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이 그 미국인 컨설턴트죠? 뉴스에서 봤어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한국 시스템을 버린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제가 공부할 때 항상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사례 연구로 배웠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희 교수님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셨어요. 한국 시스템의 가치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에 있다고 하셨죠.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시스템이라고. 커피를 마시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시스템 뒤에 있는 가치와 철학이 중요했어요.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드러났습니다. 임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재개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시 방편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어요. 모두 지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스모그가 그것을 가려버렸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국 시스템 개발자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때 항상 국민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1분은 국가에게는 60분의 책임입니다. 그의 말이 지금에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스템의 본질은 효율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것이었죠.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태국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스템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었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는 각종 오류 보고서와 불만 사항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태국 정부가 한국 시스템을 버린 것은 단순히 기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었던 질서를 버린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철학적 측면에서의 교훈도 담았어요. 시스템은 단순한 코드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며 그 계약을 가볍게 여길 때 발생하는 혼란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출한 후 저는 태국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모습은 평소와 같았지만 곳곳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헤일리님, 태국에서의 경험은 어땠나요? 기사님이 물으셨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라는 사실을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다양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한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나며 여권을 건네받았을 때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아, 시스템이 또 다운되었네요. 수기로 처리해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작년 서울 출장 때 사용했던 정부 24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열어봤어요. 여전히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터페이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설계하는 나라였어요. 시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였죠. 비행기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방콕의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을 버리면 시스템이 멈추고 시스템이 멈추면 사회가 늙기 시작한다. 태국의 하늘을 뒤로하고 비행기가 상승하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기술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다른 나라들과도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기술은 빌릴 수 있지만 신뢰는 빌릴 수 없다. 그 한 문장으로 저의 태국에서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대만 교육부에서 파격적인 발표를 내놓으면서 거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를 본 중국은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후웨이청입니다. 대만의 언어학자이자 대학 교수로 언어정책 연구에 참여하며 대만어의 급격한 쇠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대만어만 사용하셨지만 부모님 세대부터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만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오늘도 연구실에 앉아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대만어 사용률이 10년 새 무려 40%나 감소했더군요. 창밖으로 캠퍼스를 바라보니 학생들이 표준 중국어나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대만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웨이청 교수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조교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응, 들어와. 방금 마무리했어. 책상 위에는 대만어 보존 정책에 관한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표준 중국어와 영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대만어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었죠.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조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취업할 때 중국어와 영어는 필수니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실용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만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표기법은 한자와 로마자를 혼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자는 대만어의 풍부한 성조와 발음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로마자는 대만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었죠.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 보존 정책을 분석하고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언어들의 사례를 연구했죠.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대만어로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가 맴돌았어요. 그 소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대만어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언어학 학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리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언어학 학회 발표를 마친 저는 몽마르트 언덕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죠. 발표에서 대만어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작은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리글롯이라는 이름의 그 서점은 언어학습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하세요.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서점 주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언어 교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그런데 특별한 코너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소한 모양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 서점 주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요. 호기심에 한글에 관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프랑스어 책이었죠. 그 자리에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이라니.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조합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운 체계를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문자였죠. 이거 대만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어도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인데 한글을 응용해서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서점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단어 몇 개를 한글로 적어보았죠. 감사를 뜻하는 감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대만어의 발음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잘 맞아떨어지는데.
흥분된 마음으로 더 많은 단어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밤새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체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죠. 휴가 중인데도 연구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대만어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학회 일정을 마치자마자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한글을 대만어에 적용하는 방법, 그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문을 체계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면 대만어 학습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귀국 후 바로 연구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의 의문 체계를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죠.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대만어의 발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특히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가능할까요? 연구에 참여하게 된 대학원생 리밍이 의구심을 품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한글은 의문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야. 이론적으로는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 우리는 조용히 일하며 기본적인 대만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어의 특징적인 의문들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 규칙을 정하고 간단한 문장부터 표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대학생들과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님께 연락해 학생들과 함께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흥미로운 주제군요.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 교수님도 호의적이었고 그렇게 대학생 10명을 모집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후 제가 만든 대만어 표기법으로 간단한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실험 첫날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한자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도 신기해하며 말했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학생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기존 방식보다 약 40% 빠르게 익혔어요. 특히 발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자로는 어려웠던 미묘한 발음 차이를 한글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용기를 얻어 더 확장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0대 참가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사용했지 글로 읽고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죠. 실험 결과에 확신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연구팀과 상의한 끝에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5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으로 한글로 배우는 대만어 기초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본 인사말부터 일상 대화까지 간단한 대만어 표현들을 한글로 표기한 책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지혜숲 서점에 연락했고 다행히 서점 주인이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책을 출판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 교수님, 책이 모두 팔렸어요.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책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추가로 100권을 급히 인쇄해 보냈는데 그것도 4일 만에 동났죠. 서점 앞에는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의하는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 일정과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 정말 쉬운지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았죠. 더 놀라운 일은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SNS에 자신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만어 기초 회화를 마스터했다. 평생 대만어를 말로만 알았는데 이제 읽고 쓸 수 있다. 이런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험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활용해 대만어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베이 데일리 뉴스에서는 혁신적인 대만어 학습법, 한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대만 교육주간지에서는 잊혀가는 대만어를 구하는 열쇠, 한글이라는 특집 기사를 냈죠. 그러나 곧 반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언어학 교수들의 비판적인 논평 정도였지만 한글 표기법이 알려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문자를 써야 하지? 우리 고유의 표기법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완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주임 교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고위 관료 린즈하오의 반발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는 교육정책 담당 부국장으로 언어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후웨이청 교수의 연구는 위험합니다. 대만은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한글 도입은 우리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린즈하오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학자들과 보수층은 비판을 쏟아냈고 대만 사회는 서서히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쓰는 순간 대만어 본래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한자 보존협회 회장은 기자 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적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대학으로 향할 때면 때로는 소규모 시위대가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켜라. 한글, 노, 한자 예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가면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응원의 미소를 보내줬지만 다른 이들은 냉랭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저를 문화 배신자로 몰아갔고 진보 언론에서는 언어 혁신가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죠. 한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대만이 한글을 도입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언어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대학 총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당신의 연구가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죠. 총장님, 이건 단순한 언어학 연구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총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연구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만어를 구하기 위한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그날 밤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계속 연구하고 싶은 사람. 놀랍게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나 학생들의 자취방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더 체계화하고 더 많은 어휘와 문법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대만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는데 이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기대하지 않았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도윤 교수였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글과 대만어에 관한 연구를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김 교수가 우리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국제언어학 저널에 실린 우리의 예비 연구 결과를 읽고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를 표기하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면 함께 연구해보죠. 제가 한글의 음운 특성에 관해 2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과 연구 진행 정도를 설명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성조 표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에 성조 표기 기호를 추가하면 해결됩니다. 한글은 원래 디자인이 모듈식이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그는 화면을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글자 오른쪽 위에 작은 점이나 선을 추가해 성조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발음과 성조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네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우리 연구의 가장 큰 난관을 한 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이 새로운 표기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성조 표시가 추가된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니 마치 완벽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조 표기가 가능해진 한글 기반 대만어 표기법은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 표기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대만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작은 교재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PDF 형태로 공유되었는데 다운로드 수가 며칠 만에 5,000을 넘었습니다. 연구는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매주 화상회의로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한국의 다른 언어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만어 문법까지 한글로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기법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몇 달 후, 김 교수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의문 분석이라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논문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학계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마르틴 교수가 국제언어학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를 인용하며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 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일본 도쿄대학의 사토 교수도 한글 표기법은 대만어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MIT 언어학과에서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에 관한 세미나까지 개최했습니다. 국제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대만 대중들로부터 왔습니다. 은밀히 배포되던 우리의 교재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대만 전통 민요를 부르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생겼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한글로 표기된 대만 민요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처음으로 대만어 가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더니 눈물을 흘리셨다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대만 정부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연구 중단을 지시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의견을 구하다니요.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 린즈하오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국립대학교 언어학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표기법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 우리도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린즈하오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화한다면 중국의 더 강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언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표기법 덕분에 대만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30%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언어 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장관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웨이청 교수를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린즈하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언어 역사상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 표기법 연구는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중국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만어를 구하는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연구위원회의 공식 발족 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비밀리에 모임을 가질 필요도 몰래 자료를 배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희 연구팀은 확대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학자들,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대만어 표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죠. 후 교수님, 이 표기법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 전문가인 리우 교수가 물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게임과 노래를 활용했죠. 특히 대만의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표기하여 읽게 함으로써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범 학교들이 선정되었고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타이베이 제5초등학교의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그것으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재미있어요. 한 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대만어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그걸 쓸 수 있어요. 다른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범 교육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대만어를 배웠고 무엇보다 흥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대만어로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세대 간 소통이 늘어났습니다. 한 학부모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시범 교육의 성공은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더 많은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점차 시범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비판적이었고 대만 내에서도 일부 보수층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 시작 1년 만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만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15%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감소 추세를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대만어가 쿨한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 랩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신세대 예술가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 시를 창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글 기반 대만어 표기법을 공식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후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한글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글로 적힌 대만어 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시던 예시이야기를 대만어로 적은 것이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의 언어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도구 덕분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대만어 표기법이 공식 교육과정에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만어 사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젊은 세대의 대만어 구사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대만어를 배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거리에서도
대만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언어 단절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한글과 대만어 문화 보존의 세장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였고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수많은 청중이 보였습니다.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대만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대만어를 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만어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한글을 발견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난 5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행착오와 어려움, 그리고 성공의 순간들까지 모두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혼이고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대만어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린즈하오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선택한 것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실용성은 대만어를 표기하는 데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많은 반대와 비판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한글이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손녀와 대만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베이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구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이제 대만인에게도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만의 다른 소수 언어들도 한글 표기법으로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만어의 미래, 그리고 우리 문화의 미래가 이제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과거와 대화하고 미래를 창조합니다. 한글을 통해 대만어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